미국이 확보하는 연간 95조 원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왜 논의에서 제외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는 한마디만 꺼내면 대한민국이 순순히 굴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만한 착각은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CNN과 BBC는 이를 역사상 가장 대담한 외교라고 평가하며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동맹국들은 한국의 팩트에 기반한 방역에 경악했으며 미국의 추악한 탐욕에 맞서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자의 위치에서 짓밟으려다가 냉철한 팩트에 처참하게 패배한 그날의 전말을 지금부터 소상히 밝힙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방위비 담당관으로 32년째 근무하고 있는 알렉스 헌트입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국무부 7층에 위치한 극비 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대형 스크린에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렉스, 한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뽑아낼 수 있나? 첫 마디부터 그의 의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뽑아낸다는 표현의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곧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3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8%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가가 고작 그것뿐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무상으로 지켜줘야 합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앤서니 밀러 국방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은 GDP 세계 12위권 국가로서 충분히 추가 부담할 여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즉 13조 원을 받아내시오.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13조 원은 현재 분담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각하,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입니다. 한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대통령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용 가능성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표하면 한국은 24시간 안에 굴복할 것입니다. 리처드 호킨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카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만 언급해도 한국은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32년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관찰했던 패턴이 떠올랐습니다. 91년 최초 방위비 분담 협상 시 한국은 1,5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2002년에는 6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마침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측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카드가 나오면 언제나 물러섰습니다. 밀러 차관은 특히 97년 외환 위기 당시를 상기시켰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구제 금융을 요청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밀러 차관의 발언에 회의 참석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32년간의 경험은 한국이 결국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호킨스 보좌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십시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중국 변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거요. 중국 카드를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없으면 한국이 중국에 종속될 것이라고 겁을 주십시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회의실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알렉스, 한국 측과 협상은 언제 개시됩니까? 다음 주 서울에서 1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3조 원을 요구하십시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13조 원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철수뿐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3조 원이 한국에게 어떤 재정적 의미를 갖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연간 교육 예산은 약 90조 원, 복지 예산은 약 2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3조 원은 한국 국민 1인당 약 26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4만 원, 140만 원의 초기 언급이 있었으나 이후 16만 원, 104만 원으로 구체화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거금을 지불할 수 있을까?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32년의 경험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결국 굴복할 것이며 주한미군 없는 한국의 미래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13조 원이라고 명시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은 쉽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벌어질 한국의 충격적인 방역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단장인 이준혁 단장이 앉아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매우 담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들며 즉각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 달러, 즉 한화로 13조 원입니다. 이 단장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이내 그는 천천히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탁탁탁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헌트 단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13조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실제 비용을 면밀히 고려한 정당한 금액입니다. 이 단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13조 원은 한국 국민 1인당 26만 원이며 4인 가족은 104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했던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장은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13조 원이라는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13조 원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비용, 주한미군 운영비, 첨단 무기 배치 비용 등을 망라하는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군사 기밀에 해당합니다. 군사 기밀을 근거로 13조 원을 요구하시는군요. 이 단장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한국 정부의 예산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보십시오. 13조 원은 대한민국 전국의 초, 중, 고무상 급식 예산 10년치에 해당합니다. 전국 어린이집 지원금으로는 15년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는 5년치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들이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200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금액을 방위비로 미국에 지불해야 합니까? 한미동맹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70년간 함께해온 혈맹입니다. 이 단장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혈맹이라고 하시면서 작년 1조 3천억 원에서 갑자기 10배 인상을 요구하시는군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헌트 단장님,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이 단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미군 기지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가치는 연간 5조 원입니다. 카투사 인력 지원이 8천억 원,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간 7조 원 이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도 산출했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로 연간 50조 원, 무기 판매 독점권으로 15조 원, 동북아 영향력 유지로 30조 원. 미국은 총 95조 원의 가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계산에 불과합니다. 추상적이라고요? 그렇다면 13조 원 요구는 구체적입니까? 이 단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연간 95조 원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13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32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한국이 이처럼 구체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반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3조 원 요구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익 또한 공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이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단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13조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가 없다는 사실 모두를 말입니다. 그것은 외교 관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세금 13조 원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비밀로 한다는 것이야말로 더욱 이상한 관례입니다. 이 단장이 회의실을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복귀한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앤서니 밀러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이라니?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한다는 건가?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과 한국이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구체적인 숫자로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 단장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감씨 침대 옆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알렉스, 지금 한국 뉴스를 확인했나? 밀러 차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에서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2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생중계라니, 이는 외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나? 밀러 차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교 협상을 생중계한다니, 한국이 제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항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급히 옷을 갖춰 입고 한국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이준혁 단장을 만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입니다. 당장 생중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왜 취소해야 합니까? 혹시 떳떳하지 못한 요구라도 하시는 겁니까? 이 단장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국민 세금 13조 원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십시오. 저는 막막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오. 13조 원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0만, 50만, 100만. 불과 10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단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개시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은 13조 원입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13조 원. 미쳤나? 진짜 13조 원. 우리가 미국의 호구인가?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단장님,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쇼입니다. 그렇다면 13조 원 요구의 정당한 근거를 500만 국민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자는 이미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365일 24시간 한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 2만 8,500명 중에서 실제 전투 병력은 몇 명입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투 병력은 1만 명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지원 부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의 방어 임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은 더욱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1만 명한테 13조 원이라니 완전 사기 아닌가. 이 단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미군의 직접적인 주둔 없이도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방어합니다.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유독 13조 원을 지불해야 합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핵 보유국이 없습니까? 파키스탄과 이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에 13조 원을 냅니까?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부유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더 부유한 것 아닙니까? 시청자는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의 6분의 1이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실시간 해시태그가 폭주했습니다. 13조 원 방위비. 한국은 호구가 아니다. 미국의 횡포. 심지어 CNN과 BBC마저 속보로 이 상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이 10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영어로 타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장 중단시켜. 국제적인 망신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단장이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헌트 단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3조 원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들으셨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13조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채팅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당장 떠나라. 이것이 협박인가? 우리가 거렁뱅인가? 시청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혁 단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과연 13조 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주한미군이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철저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하고 상세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시되었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 주한미군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치는 연간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 단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무기 판매 독점권. 한국은 오직 미국산 무기만을 구매합니다. F-35 전투기 4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시스템 등 지난 10년간 60조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연간 6조 원씩 안정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채팅창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완전 호구네. 돈 주고 무기 사고 또 돈 내라고.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삼성 오스틴 공장 20조 원, SK 배터리 공장 15조 원, 현대차 조지아 공장 10조 원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만 200조 원을 상회합니다. 숫자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한국의 미군 기지 부지 무상 제공. 서울 용산 한복판과 평택의 핵심 부지 등 시가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계산된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이 감수해야 할 손실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첫째, 대중국 견제 전초기지 상실. 이를 일본이나 괌 등으로 대체하려면 최소 3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 상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현대차의 수소 기술 등 미국이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셋째, 동북아시아 영향력 완전 상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근본부터 붕괴됩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위협. 이 단장이 저를 다시 막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군의 전력 비교표였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자체 전력은 북한의 3배 수준입니다. 전투기는 우리가 450대로 북한의 구형 미국이 400대보다 압도적입니다. 전차는 우리가 K2 이침 400대로 북한의 T-62 등 구식 모델 3인용 500대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SM 방공 시스템, 현무미사일 2000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킬체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시청자는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선언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예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새로운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200대 추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이지스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핵무장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언급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방위비로 강탈당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핵무장 가자. 13조 줄 배 핵 만들자. 미국은 필요 없다.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워싱턴은 완전히 대혼란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 단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연간 이익은 95조 원.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은 7조 원. 그런데 13조 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13조 원으로 자체 방위력을 구축한다면 주한미군 없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댓글창에는 단 하나의 답만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자주국방. 미국은 강도다. 독립하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32년간의 협상 경험 중 이런 상황은 전무했습니다. 이 단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헌트 단장님, 그래도 13조 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는 물론 심지어 중국 CCTV까지 한국이 미국의 강탈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고 영어로 또는 자국어로 보도했습니다. 13조 원 논란 해시태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트위터를 통해 13조 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영어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본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십시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시겠습니까? 2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CNN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에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둘러싸고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을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이 미국의 13조 원 방위비 요구를 생중계로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뉴욕 타임스퀘어가 나타났는데 대형 전광판에 한국의 생중계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13조 원인가? 라고 영어로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서니 밀러 차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알렉스,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아나? 의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 외교위원장은 13조 원이 터무니없다고 공개 발언했고 하원 군사위는
방위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나셨어. 왜 네가 생중계를 막지 못했냐고.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전 세계가 우리를 강도 취급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강도다. 이러절 US 아이스 럽벌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BBC 속보가 떴습니다. 독일이 미국 방위비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NHK 뉴스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방위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리처드 호킨스 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알렉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베이징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자주적인 선택을 지지한다고 공표했어. 설상가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의 행태를 강탈이라고 프랑스어로 비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동맹국을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다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RT는 미 제국주의의 민낯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13조 원 요구,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최대 위기 초래.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 손실 연간 200조 원.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 반도체 산업은 붕괴될 것입니다. 삼성과 LG가 없는 미국 제조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격렬하게 들끓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13조 원 강탈 시도는 미국 외교 100년 역사의 오점이라고 트윗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맹을 오직 돈으로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엔에서도 방위비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나토 사무총장 역시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동맹 자체를 해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악몽 같은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이준혁 단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3차 협상 준비되셨습니까?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라니. 저는 다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뭐라고? 철회.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패배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사용해. 그것조차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철수해도 좋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 경력에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폭스뉴스 생방송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70년간 그들을 보호해 주었더니 이제 와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이 13조 원을 내기 싫다면 우리도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실 것입니까? 24시간 안에 13조 원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철수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최후 통첩이 나왔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최후 통첩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13조 원은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6만 원이며 4인 가족은 104만 원을 미국에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까? 기자들은 숨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6.25 전쟁을 함께 싸웠고 베트남 전쟁에도 파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도 파병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13조 원을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멈춘 후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싶다면 떠나십시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한국군 6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세계 6위의 군사력입니다. K2 전차 2,400대, K양 자주포 1,800문, F-35 전투기 40대, KF-21 전투기 120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막아낼 계획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3조 원이면 핵무장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강탈당하느니 그 돈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13조 원을 미국에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시겠습니까?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자주국방, 독립만세. 여론조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수용 73%, 자주국방 찬성 81%.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미군 철수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남한이 미국에게 작별을 고하다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10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제안했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50년 공급을 보장하며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렉스, 재앙이야.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는 아시아 전체를 잃게 돼. 미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 행위라고 직접 진언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안에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20시간, 15시간, 10시간. 한국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24시간이 되던 바로 그 순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단 한 문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수용합니다.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정말로 수용했다고? 앤서니 밀러 차관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블러핑일 뿐이야.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한국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데프콘, DF콘. 경계태세를 3에서 1로 격상합니다.
전 예비군 동원령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임원은 회사 복도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예비군 소집 대기 중이야. 회사 일은 자네에게 부탁하네.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지만 나라가 먼저야. 그는 20년 전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40대 반장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형님,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서 군복을 챙겨야지. 나는 육군 병장 출신이야. 하지만 생산 일정보다 나라가 급하다네. 공장 근로자 15명이 함께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모두 예비군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 30대 의사가 가운을 벗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의관 출신입니다. 소집되면 전방 야전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잘 부탁해요. 나라가 부르면 가야죠. 그의 사물함 속에는 빛바랜 군의관 완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 35세의 호텔리어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다음 주 VIP 예약이 있습니다. 미안하네. 나는 해병대 출신이거든. 조국이 부르면 달려가야지. 정말로 가시는 겁니까?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는 20년 전 복무했던 포항 해병대 기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SNS에는 군복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예비군 대기 중. 조국이 부르면 간다. 사진에는 정장 위에 군복을 걸친 회사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50대지만 아직 뛸 수 있습니다. 6.25 참전하신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거수격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예비군 껴출동. 대한민국 만세. 자주국방.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00만, 2,000만, 3,000만. 젊은 20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 군대에 안 갔는데요. 지원 입대하면 안 되나요? 병무청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었습니다. 현역 지원 문의가 시간당 10만 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증설하십시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도 함께 갈 것이다. 맞아. 우리 세대가 나라를 지켜야지. 학점 따위는 나중에 생각하자. 20대 초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대한 특전사 출신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6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전우들입니다. 대표로 나선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즉시 현역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년에서 30년 전에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UDT-CL, 수색대대 등에서 복무했던 예비역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은 45세이지만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특전사 훈련은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전투 준비가 완료됩니다. 국방부는 즉각 이들을 위한 특별 재입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 긴급 재입대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합니다.
일주일간의 재훈련 후 즉시 실전 배치됩니다.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으로 복원됩니다.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2,500명, 해병대 수색대 출신 1,800명, 해군 특전대 출신 900명 등 총 5,000명이 넘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재입대를 신청했습니다. 여성들 또한 나섰습니다. 여군 출신입니다. 저도 다시 복무하고 싶습니다.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야전병원이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통신병 출신입니다. 아직 암호 체계를 기억합니다. 1,200명의 전직 여군이 재입대 신청을 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통해 한국에서 전례 없는 애국 열풍이 불고 있다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고 집결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300만 예비군이 자발적으로 소집에 응하고 있다.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애국심의 표현이다라고 영어로 강조했습니다. BBC도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NHK는 도쿄 스튜디오에서 한국 상황을 분석하며 한국의 국민 결속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이라면 가능할까? 솔직히 자신 없다.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CCTV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 인민의 애국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 정신이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1시간 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목이 메인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진정한 자주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시민공원과 첨단 스타트업 단지로 변경됩니다. 창세한 조감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6.4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용산중앙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2배 규모로 조성됩니다. 용산혁신센터는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예상 일자리 창출 50만 개, 연간 경제 효과 30조 원, 부동산 가치 상승 200조 원, 서울시 재정 증가연 5조 원 등 구체적인 숫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청와대 앞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3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투자액 50조 원, 일자리 3만 개 창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바로 이곳에서 생산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SK 회장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투자액 30조 원. 테슬라, BMW, 포드와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LG 회장 역시 가세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조 원을 투자하여 암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현대차 회장도 나섰습니다. 수소차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투자액 15조 원,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를 생산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총 투자 약속 금액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군산 및 오산 공군기지는 한국 공군이 완전히 인수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F-21 전투기 200대 추가 생산 계약 완료. 무인 전투기 500대 배치 예정. 스텔스 드론 1000대 운영 계획. 레이더 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도 공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방어 시스템은 적 미사일 발사 60초 내 자동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절약되는 연간 20조 원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경항공모함 3척 건조, 각 3만 통읍, 함재기 40대 탑재. 핵잠수함 5척 건조.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자체 기술 개발. 군사정찰 위성 혈기 발사, 해상도 0.4마치 등 북한 전역 실시간 감시. 레이저 요격 시스템 구축, 북한 미사일 100% 요격 목표. 사이버전 사령부 확대, 현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무인 전투 로봇, 드론대 공격 기술. 전자기파, EMP, 무기 개발, 적 전자장비 무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마하 5돌파, 중국 본토 사정거리. 국방 전문가가 스튜디오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3년 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 군사 강국이 됩니다. 5년 내에는 프랑스, 영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10년 후에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주국방 기금 모금 시작 3시간 만에 1조 원 돌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만 원 기부합니다. 커피 한 달 참겠습니다. 100만 원 기부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나라에 쓰겠습니다. 1000만 원 기부합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겠습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는 마비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1000만 명을 초과하여 서버 증설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도 속속 동참했습니다. 삼성 10조 원 기부 결정, 현대차 5조 원, SK 3조 원, LG 3조 원, 롯데 2조 원, 포스코 1조 원 기부. 재벌 총수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중소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직원 100명 회사지만 1억 원을 기부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이지만 100만 원을 보태겠습니다. 편의점 사장입니다. 한 달 수익 전부를 기부합니다. 연예인들도 대규모로 참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100억, 블랙핑크 50억, 손흥민 30억, 아이유 20억, 봉준호 감독 10억, 유현진 5억 기부. 스포츠 스타들도 줄줄이 나섰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전원 기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기부 행렬, 프로야구 선수들의 한 달 연봉 기부. 일반 시민들의 사연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데 100만 원 기부합니다. 나라 지키는데 써주십시오.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비 30만 원 전부 기부합니다. 등록금은 내년에 벌겠습니다. 70대 할머니입니다. 노후 자금 1,000만 원 기부합니다. 손주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암 투병 중입니다. 남은 재산 5천만 원 기부합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연들이었습니다. 기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3시간 만에 1조 원, 6시간 만에 3조 원, 12시간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최단시간 최대 규모 모금액으로 기네스북이 즉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없는 아시아인들 스스로의 자주 안보 체제였습니다. 각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일미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주 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 총리도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환영합니다. 호주는 한국의 굳건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국방 투자를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쿼드 대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인도는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건설하겠다고 영어로 공표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환영 성명을 냈고 아세안 전체가 한국 중심의 새 질서를 지지하며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안보를 구축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국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첫째, 북한의 남침 시 중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한국과 500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전면 확대하고 관세를 철폐하겠습니다. 넷째, 1대1로 사업의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초청합니다. 다섯째, 사드 TH와 RD.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도에 4조 원 투자, 한중 해저 터널 프로젝트에 3조 원 공동 투자, 공동 우주 정거장 건설에 2조 원 투자, 인공지능 공동 연구소 설립에 1조 원 투자, 양자 컴퓨터 공동 개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즉시 가세했습니다.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연간 10조 원어치 천연가스를 30% 할인된 가격에 50년 장기 계약으로 공급을 보장합니다. 북극 항로 공동 개발 및 독점 사용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면적으로 이전하고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유럽연합 EU 또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즉시 체결하겠습니다. 나토 플러스 자격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방산기술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5세대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겠습니다. 유럽 내 한국군 훈련장도 제공하겠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과 2천억 달러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 사우디 전역에 한국 기업에 우선 입찰권을 제공하고 석유를 5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도 서둘러
한국의 방산 제품 전량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무인 전투기, K9은 자주포, 청웅 미사일 등 총계약 규모는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세하여 군사기술 전면 협력과 아이언돔 기술 공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편에 서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3,000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1,000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근접했으며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 상승하여 시가총액이 600조 원을 돌파했고 현대차는 15% 급등하여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초월했습니다. 방산주는 전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20%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용산 일대 땅값이 50% 상승했고 평택 산업용지 매물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군산과 오산의 부동산 투자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대도약의 신호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완벽한 재앙. 주한미군 없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일본도 우리를 버릴 거야. 대만은 이미 포기해야 한다. 태평양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한국이 중국 편이 되면 우리는 끝이야. 미 합참의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입을 최종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견제 비용으로 연간 200조 원 추가 필요. 일본 방어 비용으로 연간 100조 원 추가 필요. 대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완전 상실. 태평양 함대 재배치 비용 52조 원. 새로운 기지 건설 비용 300조 원. 무기 수출 시장 손실 50조 원. 첨단 기술 접근권 상실로 30조 원 손실. 총 연간 65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합참의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데?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체결하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받으려던 13조 원은 닥쳐. 그 얘기 다시 꺼내면 자네는 해고야.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현실을 수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졌다고? 우리가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네, 완패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국방장관도 거들었습니다.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없이 중국을 막으려면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하며 그것조차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무장관이 경제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이 중국으로 이동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종말을 맞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테슬라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13조 원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것, 그것도 한국에게.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13조 원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현재 금액인 1조 3천억 원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며 우리는 상호 존중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굴복 선언이었습니다. 한국도 품격 있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미 동맹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평등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미국 외교 100년 역사상 최악의 굴욕이라고 규정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의 13조 원 도박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한국 사례가 미국 동맹국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주일 미군 방위비 재검토를 선언했고, 독일은 주동 미군 비용 인상을 거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 주둔 비용을 50% 삭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한국처럼 당당하게 더 이상 ATM은 없다. No more ATM 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유출된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태 이후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40% 감소했고, 동맹국 신뢰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넘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32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나도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이준혁 단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이 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반드시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계산, 군사적 대안, 외교적 카드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9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GDP 세계 12위, 군사력 세계 6위, 기술력 세계 5위.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지만 우리만이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93년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울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벗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은 작고 낡았으며 강남도 지금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한국 관료들은 미국 외교관인 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헌트 씨, 커피 드시겠습니까? 점심은 한식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미국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 인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한국 재무장관은 울면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국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이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삼성이 애플과 경쟁한다고, 현대차가 도요타를 위협한다고, K-팝이 빌보드 1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한국은 더욱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안보는 우리에게 의존하잖아. 주한미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방공망 구축, 독자적인 정찰 위성 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 군사적으로 자립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아세안,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개척. 그들은 미국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13조 원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자 한국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카드를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변화는 반미 감정이 아니라 자주 의식의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우리도 충분히 강하다. 한국 정치권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원 환수,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 확보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변화도 명확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 감소. 중국이 더 큰 시장이야. 인도, 동남아가 미래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2년간 저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지배해야 할 속국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력, 교육 수준, 민주주의 성숙도,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었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바다는 마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수직적 동맹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한국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격으로였습니다. 한미신 동맹협정 조인식 참석차 방문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많은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조인식장인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직을 승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70년간 지속되어 온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종료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서 존중하겠습니다. 새 협정의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5년 동결, 한국군 전시작정원 즉시 전환, 주한미군 감축 및 단계적 조정, 한미 상호방위 범위 확대. 사실상 한국이 요구했던 모든 것이 관철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인식 후 리셉션에서 저는 이준혁 단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국방부 차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관님. 고마워요, 알렉스. 당신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기보다는 원래 그랬는데 이제야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각국 대사들이 한국 관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는 한중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고, 일본 대사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며 독일 대사는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또한 뜨거웠습니다. CNN은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라고 영어로 보도했고, BBC는 미국에게 거절을 말한 나라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21세기 중경욱 외교의 모범이라고 프랑스어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3500 돌파, 원화 강세 지속,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삼성 시가총액 세계 3위, 현대차 테슬라 초월, 네이버 아시아 최대 IT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도 이긴 나라.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됐다. 젊은이들은 더욱 당당했습니다. 이제 미국 유학 갈 필요 없어. 한국이 기회가 더 많다.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국제지표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세계 5위, 소프트 파워 지수 세계 3위,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1위. 한국은 진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은 명확합니다. 상호 존중, 호혜 평등, 그리고 당당한 자주 외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 남산에 올랐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은 3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의 다리들, 빛나는 거리들. 뉴욕에 견줄 만한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까? 6.25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사례. 기적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부족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 분들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죠. 대등한 친구.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32년간 저는 한국을 지배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했다가 한국의 당당한 자주국방 선언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70년간 지속되었던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역전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당당하게 미군을 철수하십시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동안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쌓아온 실력과 국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선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이로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자부심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지금 바로 이 역사적인 자주국방의 순간에 대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